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김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 전주 독서대전 작고작가 세미나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전주 독서대전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은 원로 작고 예술인들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연구조사와 체록을 통해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이 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총 70명의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주 독서대전과 함께 작고 작가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전북문단의 큰 스승 가람 이병기 시인입니다. 올해는 가람 시인의 탄생 1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뜻깊은 것은 작고 작가 세미나가 열리는 바로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가람 이병기 시인은 우리말, 우리 글, 특히 우리 글로 쓴 시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자 국문학자, 교육자, 또 한글 수호 운동가로 헌신하신 가람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오늘 자리한 박태건 시인, 문신 시인, 이송희 시인, 그리고 유족인 이원배 선생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람 이병기 시인의 시 별에 곡을 붙인 가곡을 포함해서 아름다운 연주와 성악 공연으로 문을 열어줄 비올라 뚜띠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추 살다리 바람개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저 별도 내게요 잠잠 홀로 서서 별을 여보노라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주사을다리 별한개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요 저 별도 내게요 잠잠 홀로 서서 별을 여보노라 공연 즐거우셨습니까? 네. 잠시 자리 정돈의 시간을 갖고 작고 작가 세미나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삶과 문학세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 전주 독서대전 전주 백인의 자화상 10주년 맞아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삶과 문학을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에 될 사회를 맡은 박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가람 시조문학상을 받으신 이송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송희입니다. 네, 제가 2010년에 가람 시조문학상 신인상을 받았고요. 가람 선생님과의 수우제와의 인연은 그 전에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상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또 후배 시인들을 축하해드리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오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왼쪽에는 가람 선생님의 손자님이십니다. 이원배 선생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손자 이원배라고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맞은편으로 계신 분은 바로 직전에 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신 문신 교수님이십니다. 문신 선생님은 가람 학술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 선생님 인사. 예, 반갑습니다. 문신입니다. 아이고, 좀 전에 나왔던 양반이 또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발을 뻗치고 있다 보니까 가람 선생의 이야기 속에서도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재밌는 시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신 선생님 방금 그 헌정 공연을 들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저 음악과 노래 들으셨죠? 저 오늘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나오면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가을 하늘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인간의 목소리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방금 전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마 가람 선생에 대한 사랑은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동심이 가득하셔서 자 이송일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저 광주에서 왔잖아요. 가람 선생님 보려고. 근데 꼭 저를 위한 연주가 아니었나. 우리 지금 문신씨님도 거의 뭐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를 위한 연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사실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계속 들을 걸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 이영배 선생님은 또 할아버지의 그 곡을 직접 성악으로도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감명 깊게 듣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노래가 끝나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그 전문 그 학술 대회가 아니고요. 이게 대중적이기 때문에 가람 선생님의 업적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좀 이거 쉽고 좀 재밌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공연을 들으면서 그 첼로를 하시는 분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숨소리가 마치 그 영혼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람 학술대에서는 이 곡을 공연을 꼭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람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게 격조고요. 그 격조가 이 전주의 풍류 정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는 좀 그 학술적으로도 니체를 연구하는 니체 학회에서는 또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꼭 공연을 듣는다고 합니다. 즉 학자별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가람 선생님은 이 풍류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헌정 공연이 가람 선생의 삶과 문학을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아주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탄생 130주년을 맞아서 백인의 자화상에 초대된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양력을 소개해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제가 한 분 한 분씩 상세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방금 소개해드린 이송희 선생님은요. 200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2010년 가람 시조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지난해 고산 문학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이 아주 큰 상이거든요. 상금도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조계에서는 가장 핫하신 분을 저희가 못했어요. 이게 그 영어로 쓰면 안 되는데 아주 주목받는 분은 보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수많은 당신들 앞에 또 다른 당신이 되어 왜 4권이 있으시고요. 평론집과 학술서, 경계의 시야 외에 4권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네, 또 뵙습니다. 네, 가람은 제가 진짜 인연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가람 문학상을 받은 것이 그 가람의 후예가 된 것처럼 굉장히 좀 값진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저 많이 부족한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가람 선생님의 모습들을 좀 되새겨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시조계에 또 핫하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책임을 좀 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호응과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문학평론하는 시인이자 문학평론하는 문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문신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람 학술 논문상을 수상하셨고요. 200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시집 동시집 동화책을 내셨어요. 지금 우석대에 계십니다. 문신 선생님이 학술 논문상을 받으셨는데 그 주제가 어떤 거였나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시를 쓰는 입장에서 시조를 읽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현대시 쓰는 입장에서 시조하면 아무래도 옛시라고 하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나는 현대시 쓰는데 굳이 시조까지는 뭐 이런 건방진 생각도 덜어 하는데
가람 선생을 알게 해준 분이 바로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박태관 선생님이세요. 어느 날 느닷없이 가람 선생에 대한 글 한 편 네가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읽게 됐고 그 인연으로 논문도 한 편 쓰게 됐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게 됐는데 제가 가람 선생에 대한 연구는 그 가람 선생의 언어의식 그러니까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리고 가람 선생이 우리말에 대한 혁혁한 성과도 있으셨고 또 아침에 얘기 나오기 전에 집에서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데 오늘 한글날이라고 말모이에 대한 영화도 잠깐 스캔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가람 선생이 우리말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연구를 좀 했고 가람 선생의 시조에 선생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어줍지 않게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를 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아주 특별한 손님이시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이고, 제가 그 자리 배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영화 감독을 만났는데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거 오른쪽 가운데라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앉는다고 해서 이온배 선생님을 저쪽으로 앉혔습니다. 친손자이신 이온배 선생님은 지금 카카오 슈퍼바이저에 재직 중이시고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그 삶과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한글만 뭐 쓰고 막 영어는 쓰지 말고 뭐 그런 쪽으로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나요? 어떤 가풍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글도 잘 못해가지고요. 영어를 좀 쓰지는 못하고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가람 선생님의 손자고요. 지금 현재 장손이라고들 많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할아버지를 생전에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건 사실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들었었고 사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저보다도 어머님께서 계셨다면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정보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재미있게 잘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교양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프랑스 사회학자인 브루디에가 아비투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집안의 가풍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가람 선생님한테서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저는 이 자리가 빛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아까 한글날 오늘이 한글날이라고 했죠. 그 한글날이 원래 처음에 이름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원래 처음에 한글날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했었는데요. 각야날? 누구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오셨어요? 기사 노릇. 누구 기사 노릇 하십니까? 이송희 선생님. 남편분이세요? 예. 아유, 와주셔서 진짜 아주 고맙습니다. 예. 남편분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지원을 받으시면서 다니시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다 와가지고 맞추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후환이 들어오고서 오신 거네요. 그래도 가게 날을 바로 맞추셨어요. 네, 역시 네. 또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네. 혹시 국어 쪽 연구를 하시나요? 네네네, 현대소설 전공했어요. 야, 이송희 선생님은 그 시를 하시고 소설을 하시고 그러면은 시인과 소설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부부 생활하면 정말 문학적일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가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한글날이란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한글을 만드신 건 세종대왕이지만 한글날을 만드신 건, 즉 각야날을 만드신 건 가람 이병기 선생이세요. 물론 가람 이병기 선생과 같이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었죠. 가람 이병기 선생이 한글날을 2번이나 기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 세종실록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한글날을 기념을 해서 그런 8회갑이라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8회갑 기념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200년, 10년 이 주기로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기준은 갑이잖아요. 60년 기준을 해서. 자, 그렇다면 깜짝 퀴즈. 자, 8회갑이면 몇 주년일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문과들만 오셨는데 곱하기 이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뭔가 분위기를 해볼까 해서 했는데 자, 그 삼가 문학에 대한 기조발제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짧게 한 10분 정도로 해서 가람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올리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가람 이병기 선생의 그 삼가 문학에서 어떻게 해서 가람 선생이 이 한글과 그리고 국학에 대해서 그 관심 갖게 되었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이제 수제입니다. 가람 선생이 이제 나신 곳이고요. 또 마지막 말년을 보내신 곳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가람 선생님은 잠깐만 안경을 좀 가람 선생님은 1891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가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 573번지라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연안 이시인 이채시고요. 어머니는 윤병 선생님이십니다. 가세가 넉넉한 편이어서 7세가 7살이 되자 서당 훈장을 들여서 한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중산층 가문에서 평범한 지식으로 살 것 같은 청년 가람의 삶을 뒤흔든 것은 일제의 침탈이었습니다. 가람 선생이 혼례를 치르기 한 해 전인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전리품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 러일 전쟁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한번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사실 러시아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쌓았던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가 세계의 어떤 열강들이 제국주의적인 것들을 했던 곳이고 이 격변기에서 한학만 공부하기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어렵다라고 가람 선생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람 선생이 그 한학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거 을사늑에 반대해서 태인에는 양반이었던 최익현 선생이 봉기하셨고요. 경상도에서는 평민 출신 신도석도 의병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람 선생은 기울어가는 나라 현실을 외면하고 전통 교육에 매진하는 답답함을 느껴서 이 뭔가 서구 열강에 대항할 만한 뭔가 어떤 학문적인 변화를 꿈꾸셨고요. 이때 청나라의 변법 자강 운동을 알게 되어서 신학문의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주 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3월에 전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가람은 만죄손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것입니다. 양계초의 변법 자강 운동의 감화를 받아 희망문을 접한 터라 안중근 의사의 죽음은 가람 선생의 피를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가람 선생은 지체 없이 서울로 상경하여 한성사범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현재의 나라 위기를 극복하는 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이 한성사범학교 재학 시절의 사진입니다. 가람 선생은 평일에는 한성사범학교를 다녔지만 휴일에는 주시경 선생이 설립한 조선어 강습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어 문법을 배워서 1912년 3월에는 중등과, 13년 3월에는 고등과를 마쳤습니다. 가람 선생이 조선어 강습을 받은 것 때문에 사범학교의 일본인 주인과 사금에게 심할서를 몇 번이나 작성해야 했지만 가람 선생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가람 선생이 조선어 강습을 마쳤을 무렵 한성 사범학교도 졸업해서 전주와 여산 등지 공립보통학교에서 훈도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때 가람 선생은 전주의 남양보통학교와 고향의 여산보통학교에 훈도 생활을 하면서 관례대로 금태 뚫린 모자와 긴 칼을 찾습니다. 저녁에는
호영 강습원을 열어서 학교에 가지 못한 청소년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일깨웠던 것이죠. 즉 낮에는 일본인 그 학교에서 일본 교사였던 모습을 보였지만 저녁에는 아마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민족 정신을 일깨우셨습니다. 가람 선생은 일제에 의해서 두 번의 취재를 받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입니다. 당시 가람 선생은 29살로 여산 공립보통학교 훈도였으나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더 이상 일본인 학교 교직 생활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회의를 느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상경에서 8월과 9월 두 차례 걸쳐서 만주 여행을 떠나게 되죠. 상해나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람 선생의 수상한 행적은 일경에 의해서 발각됩니다. 3.1운동 이후 가람 선생은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첫째는 외국으로 망명을 결심한 거고 두 번째는 10년간 한문으로 적어왔던 일기를 한글로 쓰게 됩니다. 즉 이 한문 유학 공부를 하셨던 이 분이 중간에는 국한문을 하다가 완전 순수 한글 일기를 쓰는 것은 의식의 어떤 성향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가람 일기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수단께 갔었다. 내 호를 지어준다. 나는 이미 가람이라 했다. 가람은 강의 우리말이다. 온갖 샘물이 모여 가람이 되고 가람물이 나아가 바다가 된다. 그러면 가람은 샘과 바다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근원도 무궁하고 영원하며 이 골물 저 골물 합하여 떳떳함을 이루니 완전하며 산과 들 사이에 끼어 무틀 기름지게 하니 좋아합니다. 이래서 가람 선생이 호를 한마디로 왜 가람이라 졌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람 선생의 역할이 이렇게 학문과 문학과 문화의 모든 것에 한마디로 연결 역할을 하는 즉 경계인으로서 그 경계를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그림은 가람 선생님이 일제에서 3번 취조당하고 3번 귀향한 어떤 모습의 조선학회에서 옥고를 겪은 사람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이 조선학회 그 사건은 우리가 말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선학회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아주 우습습니다. 이 홍원 형무소에 가람 선생이 갇히게 됐는데 저는 아주 궁금했거든요. 왜 여산도 아니고 한성도 아니고 경성도 아니고 홍원 함경도까지 왜 갔을까? 근데 이 함경도에 어떤 그 분이 계셨는데요. 정치성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항상 한복을 입고 다니셨대요. 그러니까는 일경이 일본 경찰이 저 뭔가 좀 불순분자다 한복만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 계속 감시를 하다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집을 털었더니 뭐가 없었고 그분의 조카가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오늘 학교에서 국어를 썼더니 선생님한테 혼났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국어는 뭐죠?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쓴 거 가지고 혼났다는 것이 이제 하나 미끼가 돼서 봤더니 국어 선생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연구하냐 봤더니 조선어학회하고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범죄가 벌어지면 그 경찰서에서 아마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람 선생이 거기까지 끌려가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가람 선생이 그 형무소에서 구금당하고 항상 고문당하고 일제에서는 뭔가 그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한 건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4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사람들이 막 그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조선학교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좀 변심하고 일본이 말한 대로 좀 사인을 서명을 해서 할까 했었지만 가람 선생이 우스개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농담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 그러니까 유머라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까 포기하다가도 가람 선생 말을 듣고 다시 웃으면서 그래 뭐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가람 선생 일화를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길어져서 좀 빨리빨리 슬라이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가람 선생은 고문서 구입에 생활비를 다 쓸 정도로 아주 그 고문서를 많이 구입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모님이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 3개월치 월급을 다 쏟아 부어서 고문서를 살 정도였대요. 그 당시 고문서라는 건 그 조선의 어떤 그 책들이고 아주 일본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그 쓰레기, 뭐 폐지 이런 걸로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문서를 지켜야지, 책을 지켜야 아마도 나라 문화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당시에 고문서 값은 아주 헐값이었고 가람 선생이 사들인 고문서들이 우리나라 국보, 보물 이런 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독서대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책이 그 나라 문화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족 사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글날을 만들고 말모이를 기획합니다. 이 한글날을 제가 아까 각야날에서 한글날로 만든 어떤 연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철자법을 만드는 거예요. 문법을 만드는 겁니다. 문법에는 그 나라의 정신이 있다라고 슌볼트라는 언어학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산 온천에서 몇 번의 어떤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검토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식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료들을 만모이 책을 사전들을 글자 카드를 모아서 이분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민족 문화 정신이라고 생각했고 언어에 민족 문화가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민족 문화를 지켜야 다시 나라가 일제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가람 선생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전을 하면서 시조에 대한 그 한마디로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시조 부흥에서 고전 부흥이라고 해서 제가 부흥에는 재현이라고 썼고요. 고전 부흥은 혁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썼는데요. 여러분이 보이는 그 왼쪽에 최남선 선생입니다. 최남선 선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 3.1절에 이것을 기초하신 분이에요. 최린이라는 그 민족 운동가가 그 당시 문장으로서는 최남선이 최고다. 최남선 선생을 추천했고 최남선 선생이 내가 뭐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셨대요. 그 최남 선생이 했던 게 시조 부흥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연구자이신 이성희 선생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가람 선생은 좀 달랐어요. 최남선은 시조 부흥을 하자 재현 쪽을 했지만 가람 선생은 그게 아니다. 고전을 부흥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큽니다. 재현하느냐, 뭐 혁신하느냐. 그래서 시조를 혁신하자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그 글을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최남선 그 독립선을 기초했던 최남선은 또 가운데 보이는 매일신보 가장 일본의 어떤 이야기를 입장을 대변하는 그 기관지죠. 거기에 나가자 청년 해가지고 뭐 일본의 군대로 빨리 징집하 이런 식으로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즉 어디서 시작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가 중요한 거죠. 즉 우리가 클래식을 듣는 것이 우리가 교양을 향유하는 그런 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을 우리가 고향의 어떤 민족의 어떤 뜻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냐 그 뜻이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나라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지신 거죠. 노산부터 해서 수많은 시조학자들이 이런 고전 부흥에 같이 호응해 가지고 시조를 쓰게 되고요. 기존에 한마디로 없어져야 하는 오래된 문화였던 시조가 가람을 통해서 다시 창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주 정신 중에 창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르네상스라는 것도 그럽니다. 재생이잖아요. 완전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재생되는 것처럼 가람 선생이 시조를 재생시킨 거죠. 가람 선생은 문장파의 정신적 지주라고도 합니다. 휘문고보 재직 시절의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휘문고보에 우리나라 아주 쟁쟁한 아마도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정지용, 고향 향수의 그 정지용, 이태준, 좀 밑에 조그맣게 보이고 있는 그 사진들이 이태준이 지은 복덕방이라는 소설과 폐강냉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수능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이태준 다 보고 될 겁니다.
이태준의 작품에서 고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불어일으키는 것도 가람선에 때 배웠기 때문이고요. 당시 문장지라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 최고의 잡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만든 것이죠. 이 문장지의 어떤 편집위원들을 가람 선생이 키워냈고 정치적 지주였고, 이 문장지에서 한마디로 청록파가 나옵니다. 우리가 청록파 달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문화의 시작에 아마도 가람 선생이 나왔고, 그래서 이 전북 문단에서는 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문단의 시조세가 이제 가람 선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빨리 하라고 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가람 선생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조선 문학의 정수가 여성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전주시가 이제는 여성 친화도시 하는데요. 황진이 어떤 시조라든지 아니면 가전체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람 선생은 좀 주목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여성의 시는 한마디로 그냥 음풍농월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시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면 여성 중심이었던 시는 한마디로 실감 실정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직접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는 새로 창신하고 시조를 다시 이제는 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이제 가람 선생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진단학회를 만든 것도 이제 가람 선생의 경계인적 특징입니다. 진단학회는 역사, 문화, 모든 종교,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모든 어떤 학자들의 집합이고요. 여기에는 마르크스주자가 있고 종교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람 선생이 다 하나로 모여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 국학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또 하나 업적은 해방 후에 교과서를 편수하십니다. 즉 그 전까지 국어는 일본어였잖아요. 그런데 가람 선생은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우리나라 어떤 교과서를 만든다는 정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즉 교과를 만든다는 건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도근점, 어디서 우리 학교는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수많은 50여 개의 학교의 교과를 만들었다는 건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그 학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가람 선생은 이런 수많은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면서도 난초꽃이 피면은 술 마시자고 제자들, 아까 제가 문장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편지를 보냈대요. 이게 낭만과 풍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격조의 학자다. 그래서 가람 학술대회 할 때는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풍류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격조와 풍류를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북의 선비 정신을 뿌리내리고 전북 문학을 만들고 또 전주의 어떤 창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원에 가람 선생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가람 선생이 서울대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루돼서 전북대학교에 내려오셔서 초대 학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는 양사제도 계시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가람 선생이 키운 분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 선생부터 해서 이 전북 문단의 큰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북 문단의 시조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좀 빠르게 해서 가람 선생에 대한 삶과 문학에 대한 기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좀 지루하시니까요. 그 우리 가람 선생의 그 시조를 한번 낭송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1, 2를 이소리 선생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소리 선생은 문화재 관리학과를 나오셨다고, 그래서 뭔가 난초에 대해 뭔가 문화재적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난초 1. 한 손에 책을 들고 조오다 선뜻 깨니 드는 볕 비껴가고 서늘바람 밀어오고 난초는 두어 봉우리 바야흐로 벌어라. 난초 2. 새로 난 난초 잎을 바람이 휘젓는다. 깊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려니와 눈뜨고 꺾이는 양을 차마 어찌 보리야. 산뜻한 아침볕이 발틈에 비쳐들고 난초 향기는 물밀듯 밀어오다. 잠신들 이 곁에 두고 차마 어찌 뜨리야.
네, 고맙습니다. 박수. 예, 그 가람 선생은 저 삼복치이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복, 술복, 난초복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남초에 대한 시를 쓰신 것 같아요. 이 선생님 이 시 듣고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요? 사실 저는 신앙송 컴플렉스가 뭔지만 예, 난초라는 시는 가람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좀 이따 뭐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 제목이 이제 난초일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의 생명성도 있고 또 난초 사랑이 워낙 깊으셔서 뭐 가족에 얽힌 일화도 있던데 예, 그 확실히 문화재학과를 나와서 그러신가? 예, 그 너무너무 잘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시가 확실히 난초가 여러분들에게는 예, 익숙하실 것 같아서 네.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현배 선생님, 그 난초를 가람 선생이 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집에서 계속 키우는 그런 거 분위기였나요? 가풍이 어떤가요? 집에서 어머님이 이제 작고 이후에 남기신 난초들을 계속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키우셨는데 이제 살아가시 생전에도 계속 어머님께서 이제 서포트를 하시긴 하셨다고는 하는데 거의 뭐 손도 못 대게 하실 정도로 관리가 네. 좀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어머님이 받으셔갖고 키우셨는데 다 얼마 안 가서 난이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보통 정성으로는 키우기가 어려운 건데 이거를 30가지 정도까지도 그 이상으로도 많이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애정을 주시고 키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난초 1, 2 들으면은 난초의 어떤 풍모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잖아요. 그 풍모를 묘사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적 가치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바로 옆에는 또 양사제일 텐데요. 문신 선생님, 양사제가 어떤 곳인가요? 좀 어려운 저한테는 갑자기 난초 얘기해서 양사제로 넘어왔는데 대개 양사제는 향교가 있는 곳은 다 양사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그 공간 자체가 선비를 길러내는 가르치는 그런 편액을 달고 있습니다. 아마 가람 선생께서도 양사제에서 계시면서 이 지역의 문인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주 양사제는 그렇게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하고 그런데 굉장히 안에 들어가면 낯선 기운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가람 선생이 지내셨고 이곳에서 난을 키우시고 제자들과 어울리고 문학을 얘기하고 또 시대를 고민하고 했던 이런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아우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양사제 이후에 수우제 여산에 있는 수우제를 가서 수우제에서 받은 기운하고 양사제에서 느낀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산만하지도 않고 양사제도 뭔가 집중돼 있고 고즈넉한데 수우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선생님께서 이곳 양사제에 계셨던 이유를 알겠다. 수우제와 양사제가 저는 사실은 공간은 따로이지만 선생님께는 다른 공간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이현배 선생님, 그 가람 선생님의 그 전주 생활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뭐 많은 걸 듣지는 못했는데 거의 주로 이제 서책을 읽으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술을 드시거나 또 그 남은 외 시간에는 난을 치시거나 요 세 가지를 거의 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시작하기 전에 술을 한 잔 먹고 시작을 했어야지 될 텐데. 그렇죠. 그 술을 먹는다는 건 한마디로 그 긴장감을 좀 없애는, 아까 제가 그 유머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이현배 선생님도 술 좀 하시나요? 그럼 핏줄이. 저는 잘 외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가람 선생이 양사제에 오시게 된 게 전쟁 이후인데요. 전쟁 전과 후에 가람 선생의 작품 세계도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소연 선생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네, 전쟁 전후로 그러니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전쟁 이제 전후의 작품 성향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서정적인 정서를 좀 담아내셨잖아요. 난초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제 최승호 선생 같은 경우는 가람의 어떤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을 지키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희구하는 정신으로 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난초라는 시 아까 들어보셨지만 예, 거의 이제 그냥 난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정신을 좀 일깨우는 그게 있거든요. 졸다가 깨가지고 난초가 번그니까 그것이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자연과 교감과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시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그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시게 되고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비판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그리다 보니까 저항 정신이나 비판 정신이 굉장히 강할수록 문학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람 선생님만의 것이 아니라 예, 일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 작품 성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홍원에서 예, 감옥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홍원조조라고 하는 25수의 작품에 보면 또 감옥 생활을 현저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거운 철책문이 닫히면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쑤시개를 바늘 삼아 해진 옷을 얽어매고 그리고 그 바풀을 손에 이겨서 단추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고스란히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니까 감성이 여린 분인데 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옥중 생활을 하시면서 견뎌야 했던 것들을 작품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 또한 그의 작품 세계의 변화이면서 시대상을 담아내는 어떤 그 표현의 변화로 좀 보이는 게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사실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힘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실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 힘을 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작품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가람 선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도 이 힘듦을 좀 지나고 나야지 그게 좀 객관화가 되고 좀 거리가 되고 그래야지 아 그때 이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문학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신앙수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냉이꽃이라는 시인데요. 송민경 선생님, 네, 냉이꽃에서 이 힘듦을 이겨낸 어떤 모습을 같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냉이꽃 밤이면 그 밤마다 잠은 자야겠고 낮이면 새때 밥은 먹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시도 읽고 싶구나. 지난 봄 진달래와 올봄에 피는 진달래가 지난 여름 꾀꼬리와 올여름에 우는 꾀꼬리가 그 얼마나 다를까마는 새롭다고 않는가. 태양이 그대로라면 지구는 어떨 건가. 수소탄, 원자탄은 아무리 만든다더라도 냉이꽃 한 입엔들 그 목숨을 뉘 넣을까. 예, 그 주변에 보이는 아주 흔한 게 냉이꽃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폈던 냉이꽃과 올해 폈던 냉이꽃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건 그분이 처해놨던 현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냉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문신 선생님 뭔가요? 냉이란 사실 이제 굉장히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 겨울을 가장 바닥에서 가장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장 낮은 곳에서 견디고 그러면서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봄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장 밑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식물이 아마 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냉이는 그 땅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뿌리 부분을 우리가 또 뭐라 그럴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혹독한 어쩌면 가람 선생에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이념 대립 속에서도 이 혹독했던 이 순간에 그 밑에서 그래도 묵묵하게 견디어 왔던 그러니까 지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견디어 왔던 그러한 힘들이
냉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람 선생이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난초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람 선생의 분신 같다라고 한다면 냉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가람 선생의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무의식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어떤 힘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역시 교수님들이라 그런지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저는 냉이 하면은 냉이국이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전주가 또 음식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예, 가람 선생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혹시 냉이국을 좋아하셨는지, 아니면은 전에 들었던 지금 요즘에 많이 드시는 그런 게 있는지 이온 배서님 말씀해 주세요. 냉이국 얘기는 사실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어머님께 전해드린 바로는 음식 취향이 굉장히 까다로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그래서 일단 간 자체가 엄청 예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매 끼니마다 반찬과 국이 계속 바뀌셔야 하는. 간이 한마디로 싱겁게 드신 건가요? 짜게 드신 건가요? 난해한 어딘가쯤 정도. 그래서 딱 드시면 애야 이건 좀 짜다. 이건 좀 싱겁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드셨다고 좀 네. 들었고요. 그래서 뭐 생선 뭐 조기라든지 이런 뭐 가시 많은 생선 종류 같은 거 좀 즐겨서 드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드신 게 아니라 이제 뭐 간장 양념 같은 걸 해서 위에 올려서 이렇게 좀 드셨다고 좀 들었고요. 국 종류 이런 것도 이제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아침에 무조건 그렇죠. 챙겨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래서 워낙 까다로우시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는 외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하시고 계속 이제 가정식으로 식사를 좀 어머니께서 계속 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며느리가. 네, 그렇죠. 요즘 말로 따지면 10월대에 제대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주변에 문인들 보면요 미식가들이 많아요. 미식가들이 술을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안주들을 좋은 데를 좀 찾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문신 선생님은 뭐 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대충 드시지 않나요? 그 별로에서 별로도 안 좋아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미각은 무딘 편입니다. 무딘 편. 그래서 나는 글을 써서는 안 될 사람처럼 혼자 자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맛을 동의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즐기셨는데 또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멋으로 가람 선생도 멋으로 제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민 선생님 술 좀 드시나요? 전 반주하는 정도라고 아,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전혀 안 먹기 때문에 술꾼처럼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술하고 어떤 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가람 선생님은 삼복주의 중에 술을 좀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술을 워낙 처음에 그러니까 술을 안 드셨을 때는 말씀도 약간 어눌하고 이러셨다는데요. 술을 드시면 매끄럽게 정말 강의를 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러 오시고 뭐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서 저희도 아까 농담처럼 술을 한잔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술에 얽힌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 저도 뭐 홍석영 소설가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홍석영 선생님은 가람 선생님께 배우셨대요. 그런데 그 가람 선생님이 그 원광대에 출강하실 때 꼭 그 교단 앞에 술을 놓고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술을 한 잔씩 드시고 강의를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도 들으셨는지요? 들은 적은 있었는데요. 그 네. 얘기 자체는. 근데 요즘 같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사실 술에 대한 일화 같은 경우에는 저로서는 사실 어머님한테 듣는 거밖에는 사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술상을 보시는 게 너무 질리셨는지 그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많이 아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 어머님께 그 가람 선생님의 그 주안상이라고 표현하냐 뭐 음식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전주에서 좀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일이 좀 되지 않을까. 질리셨더라도
요즘에 이제 좀 건강상이 안 좋으셔서 사실 이제 현재 일보다는 지금 이제 예전의 일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뭐 기회가 된다면 어머님 네. 컨디션 혹은 이제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면회나 이런 게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유, 빨리 그 쾌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전주는 예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어요. 가람 선생님도 서건기 문자향이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셨는데요. 가람의 문화관에서 전주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문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꼭 어려운 건 맞은편에 있는 저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리는데, 가람 선생은 사실은 전주뿐만이 아니라 그 기행 시조도 굉장히 많이 남겼고 전국 팔도를 안 다니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니셨죠. 전주에 관한 기록도 뭐 몇 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이 공간 바로 뒤에 있는 오목대에 대해서 가람 선생이 한 편 남긴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광복 이후에 좌우익 어떤 혼란 속, 그리고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학자로서, 그러니까 나라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의 시조를 지켜가고 고전문학을 번역하고 국학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나라를 찾았더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기의 문학에서는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현실에 대한 고민들. 그런데 보니까 오목대에 올라서 썼던 작품에 외롭다라고 하는 어휘를 직접 쓰면서까지, 그러니까 오목대에 있는 이성계 혹은 이시조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외롭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전주뿐만이 아니라 가람 선생 스스로가 그 무렵에는, 혹은 전주에 기거하고 있을 무렵에는 굉장히 외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난초라고 하는 자신의 분신, 정말 외로운 그러한 꽃이잖아요. 애착을 더 많이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송희 선생님 또 가람 선생과 그 전주 어떤 문학관 관련해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수우제를 더 많이 갔지 양사제는 거의 찾아보지는 않게 되는 곳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양사제 하면 예전부터 이제 그 선비를 키워내던 학문의 터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951년부터 한 5년간 계셨고, 역시 가람 선생님이 계시는 곳은 제자들과 술과 난초였더군요. 그래서 그 역시 그 정신이, 제가 좀 전주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의 자화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람이 거닐어 왔던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이 역사적 시간 속에만 두지 않고 꺼내서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난초의 향기처럼 정말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소통하고자 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다른 방식으로 쓰고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가람의 정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수제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요. 이영배 선생님, 가람 선생님이 수제에 사실 때 즐겨 가시던 뭐 좋아하는 장소라든지 뭐 무슨 산책 코스를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산책은 잘 안 하셨던 걸로 들었고요. 술 드시면서 힘드셔서. 그리고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서책을 읽으시느라 시간을 많이 좀 보내셨고, 그다음에 네.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제 바로 앞에 뭐 조그만 정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네,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요. 거기에서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연못 같은 경우에도 그거 이제 가람 선생님께서 파라고 하셔가지고 좀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다는 네, 얘기를 좀 그 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네, 문신 선생님도 수제 어디가 좋으신가요? 저는 수우제 갈 때마다 가람 선생이 이 집에서 이를테면 책을 읽다가 혹은 뭐 술 한잔 하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봤을 곳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제 밭이 있고 앞에 실개천이 흐르고 밭이 있고 오른쪽으로 능선이 있고 멀리 산자락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저는 가람 선생이 서 있는 곳보다 서 있는 곳에서
시선에 걸렸던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람 선생의 리듬, 시조 리듬에 그 눈에 보이는 여산 산자락들의 그 높고 낮은 그 출렁거림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가람 선생은 주변에 있는 그러한 풍광들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면 내가 가람의 눈으로, 아니 그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오래전 가람 선생이 이 자리에 서서 한번 휘 둘러봤을 그런 풍경들을 둘러보고 오고 합니다. 예, 금방 그 작가는 그 지역의 어떤 풍광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작품화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가람 선생이 시조 부흥 운동을 했을 때는 근대 시가 유입돼 가지고 한마디로 시조에 대한 무관심이 좀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이소연 선생님? 아, 네. 저는 이제 지금도 현대 시조를 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가람의 어떤 혁신론이 그 정말 일제 때 위험하던 상황이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조 또 우리의 시가를 지키려고 했고 한글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시조가 아직도 이렇게 좀 뭔가 차별화돼 있다는 느낌이 약간 들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서구 그 문물도 유입되고 서구적인 양식들도 유입되면서 어쨌든 시조는 천대받는 장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고 그 전에 이제 우리의 고전 시가는 그냥 정형적인 그야말로 오늘의 이제 현대 시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그야말로 고정된 잣수에 또 원래는 또 서민문학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성을 반영하는 그리고 그 어떤 시적 장치 자체도 음보 자체가 굉장히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현대시 그 서구의 어떤 현대시적 양식이 그 유입되는 가운데는 굉장히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조를 다시 부흥하고자 알리고자 한글날 기념 행사도 하셨고 그리고 동아일보의 시조 혁신론도 제시를 하시면서 격조라는 개념을 좀 유입을 하셨죠. 그래서 시를 소리와 말의 합치를 통해서 예, 이렇게 격조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리듬이 형성되는 게 이제 그 격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감 실정,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도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보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미의 리드마를 만들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취재의 다양화, 뭐 그런 그 용어의 수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예, 이제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귀족적인 문학이 아니라 현실 우리의 일상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시조 혁신론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 당시 시조 부흥을 하셨고 예, 그것이 이제 해방을 맞아서 해방기에 때는 어쨌든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약했던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흥 운동을 계속 하셨고 이 부흥 시조 부흥과 시조 혁신론의 이론들이 오늘날 이제 현대 시조를 현대 시조답게 현대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처럼 그러니까 이론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가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현대 시의 그러니까 현대 자유시의 예, 문법 이 서정적인 문법들이 시조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물론 시조의 정체성을 위해서 장르 구분의 문제는 있어야 되겠지만 현대시가 따로 있고 시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문법적인 포이트리라고 하는 문법적인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는 저는 또 시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별이란 노래도 이런 시조의 어떤 그런 것을 아주 편하게 우리말로 바꾸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람의 우리말 사랑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조는 그 형식미 때문에 우리말의 다채로운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가람이 우리말의 특징을 시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문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1920년대 들어서면서 어쩌면 이제 시조 부흥과 관련해서 혹은 새로운 접근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정말로 민족적 감정들, 정서들이 패배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마 가람 선생께서는 우리 시조라고 하는 어떤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으로서의 시조를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시조, 고전으로서의 시조 언어 감각과는 다른 실감 실정에 맞는 그런 언어 감각들이 나오는데 가람 선생께서 고전 시를 평하는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어다음외. 그러니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어다음외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시가? 고전 시가들이. 그러면서 어다음외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가람 선생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든다면 어다음외에 대한 또 다른 사례들을 아마 가람 선생이 어딘가에 남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부족한 공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짐작하기로는 어다라고 하는 이제 한자를 풀면 이제 말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소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한자는 뜻글자니까 한 글자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말은 일단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소리값이 여러 개가 겹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뉘앙스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누렇다, 노랗다, 뭐 누리끼리하다 해서 노란색을 표현하는데 우리말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양한 뉘앙스들이 있다. 아마 이런 다의 메시지가 실감이라고 하는 선생의 창작 방법론하고 굉장히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춥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느끼는 게. 그런 걸 우리말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 뉘앙스들을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시조가 모든 게 다 은금님의 은혜로구나라고 끝나지만 이제 개인의 감정을 가람 선생은 시조를 통해서 개인의 감정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우리말에 대한 새로운 발견 혹은 인식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이제 외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음탕할 음자에다가 이제 외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말의 특성이 외라고 하는 건 좀 고민이 많았어요. 가람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문신 선생님 좀 대학 강의처럼 되고 있어서 좀 이제 줄여주시죠. 이러면 휴대폰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가람 선생은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은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요소들이 우리말에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창작 방법론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박수.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좋습니다. 자, 그 청중 질문을 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한두 건 정도만 받고요.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질문할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시조도 많이 못 접해봤어요. 시조 시인이 이송희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좀 짧게 좀. 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인데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조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쓰고 있고요. 사실 저는 자유시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인 시조를 왜 쓰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거, 그때는 어려서 못했던 말씀이긴 한데요. 시조는 종장의 매력이 있어요. 맺고 푸는 시가 형이라고 하거든요. 자유시가 무작정 늘어진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자유시가 못다한 다 담아내는 이야기들을 시조는 좀 더 형식 안에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미의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건데 이 종장의 그 부분이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지는 수렴되는 형식인데요. 그것이 시조가 갖고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이병기 시인 손자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닮고 싶은 건 혹시 있나요? 닮고 싶은 거요? 네. 그냥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존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좀 잘 키워내신 거가 사실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녀라도 좀 잘 키워서 네. 그래서 좀 할아버님 저는 이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들이 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이쪽에 좀 종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 우석대로 보내실 건가요? 전남대로 보내실 건가요? 오늘 들어보시고 본인이 가고 싶다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이크 드신 김에요, 이현배 선생님. 네. 그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가람 유족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제 항상 늘 이제 할아버님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해 주시고 많은 연구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런 뜻깊은 행사들도 열어 주시고 저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항상 모든 쪽에 참석을 좀 드리고 싶고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람일비 미발표본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문화재청하고 이제 문화재 등록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위탁할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할아버님께서 모으신 귀중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쪽 지금 생각은 규장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쪽으로 좀 보관을 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쪽에서 어쨌든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미발표문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연구자들한테 아주 가슴 뛰는 일이죠. 이승민 선생님 짧게 소감 말씀. 네, 오늘 저는 가람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요. 또 시조를 쓰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가람 선생님이 햇빛과 햇볕이라는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단어들을 굳이 볕이라고 쓰셨다고 해요. 그 말의 온도, 빛의 온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문신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노랗다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난초가 피어나는 것도 세세하게 언어로 표현하시고 이러면서 나름의 생명성을 부여하셨다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그 노력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글의 다양함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 가운데서도 시조라는 형식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제가 좀 배워가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온배 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박태건 선생님 소개로 또 여기 오게 됐는데 그 점도 너무너무 좋고요. 문신씨님도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예, 이 장소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네요. 문신 선생님 소감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전주 백인의 자화상 가람 이명기 탄생 130주년 기념 가람 이명기 상가 문학의 본수설 마치고요. 그 김정현 선생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주 긴 여행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좀 받았는데요. 2021 전주 독서대전 작고작가 세미나 가람 이병기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책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색깔과 향기와 또 깊이를 더해주신 박태건 시인, 문신 시인, 이송희 시인 그리고 이원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가을에는 가람 시인의 자치가 서린 전주 한옥마을의 양사제와 또 가람 시비가 있는 전주 다가공원을 한번 거닐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전주문화재단 전주 백인의 자상은 전주의 원로 작고 예술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전주 백인의 자상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주 독서대전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